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스크 식별이에요. 그래서 식별도 이렇게 몇 가지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식별에 대한 정의는 이거야. 프로젝트 리스크의 특성, 포괄적 리스크의 발생 원인, 이것들을 문서화로 만들면 이게 식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리스크 식별에 대한 이제 DFD가 되겠는데, 보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 보자. 여기서, 이 부분이 리스크 식별이에요. 리스크 식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계획서, 문서, 조직, 조달기 수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리스크 식별을 하는 거고, 이 위에 그 다음 프로세스들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이 프로젝트 문서로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 품질, 의사소통 관리 뭐 여기에 다 뭐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ITO, 핵심적인 ITO가 있다. 이런 걸 DFD를 통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구잖아. 도구인데 이제 촉발 도구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니까 뭐겠어? 리스크를 알 수 있는 체계적인 분류 체계라 이게 분류 체계 하나의 분류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항목이 있어? 자, 이런 거 뭐 PSTL, 뭐 TCOP, VUGA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지. 이거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봐.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 환경 이런 거네. 제도 막 이런 거네. 두 번째 거는 기술, 환경, 상업, 운영, 정치. 세 번째 거는 휘발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리스크 관리 대장을 만든다겠지. 리스크 관리 대장은 식별된 개별 리스크에 대한 관리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식별된 개별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대장에 포함될 내용들은 뭐냐면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목록, 잠재적 리스크 담당자, 잠재적 리스크의 대응 목록, 그 다음에 리스크 명칭, 범주, 현재 상태, 이 리스크와 관련된 WBS, 그지? 리스크 인식에 대한 시점, 조치를 해야 되는 기한, 이런 것들이 관리대장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리스크 보고서가 있어. 보고서는 뭐 하자고? 개별 리스크 요약 정보. 아까 이 앞에서 한 저 보고서는 뭐야? 앞에 보고서는 리스크 관리 대장이잖아. 앞에 거는 리스크 관리 대장이 있어요. 리스크 관리 대장은 어쨌든 그 개별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상세 정보지. 상세 정보야.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보고서는 상세 정보가 아니라 그 요약 정보라겠지. 요약 정보야. 그리고 이제 목적이 프로젝트 리스크 원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 프로젝트 전체 포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될 사항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기술적 이슈가 있다든가
뭐 인력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또 식별된 리스크 유형별로 유형에 대한 분포라든가 지표 추세, 이게 이제 흐름, 전체적인 흐름,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리스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관리 대장과 보고서는 서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이제 유의사항이야.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누가 식별할 것인가? 이거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이면 리스크를 다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 식별에 많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수록 리스크 분석과 대응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대응 계획에 대한 준비가 잘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적어지는 게 특징인 거지. 그래서 식별은 뭐 이해관계자가 됐든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사람이 됐든 다 같이 식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 하느냐? 식별은 가장 빨리 할수록 좋지. 착수 때부터 종료 때까지 식별하는데, 예를 들어 착수와 계획 수립 단계 리스크 식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 왜? 이렇게 리스크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 초기에 발생하면 리스크를 인지하면 요 전체 플랜에 반영돼서 가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식별이 안 되고 나중에 식별이 되면은 또 거꾸로 가서 다 보완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 리스크 식별하고 대응하면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애 주기 초기 단계 리스크 수준이 그러니까 초기 단계 리스크 수준이 높은 반면 리스크의 초기 단계에는 리스크 수준이 높은 반면 처리 비용이 낮고, 반대로 갈수록 리스크 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런 여기 표 봅시다. 요게 이제 기간이야. 프로젝트 기간이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리스크 수준이야. 또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비용도 같이 표시해 놨네. 그러면 착수하고 초기 단계 리스크는 리스크 수준은 크다는 얘기야. 리스크 수준이 크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이 뒤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초기 당시는 리스크 수준이 큰 걸로 보여지는 거지. 왜? 그 리스크가 뒤에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이 생애 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인식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 프로젝트 여기에 어느 부분인지 녹여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은 낮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리스크가 이게 계속 꾹꾹꾹 누르겠다가 나중에 터졌다. 근데 프로젝트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프로젝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향도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리스크 수준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리스크를 조치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은 마지막에 많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식별되면 어떻게 이걸 기록할 거냐? 이건 어쨌든 사실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도 좋고 육하 원칙으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리스크다 그러면 복합적인 걸 한꺼번에 표현하지 말고 이거를 기능별로 나눠서 기록을 하면 좋다. 그리고 리스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추적 관리해서 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리스크 식별에 대한 투입, 도구, 산출물 여기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핵심 내용만 했기 때문에 도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이걸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은 식별된 개별 프로젝트 리스크들이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요 반대가 정성적인 것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IPO 보면 일정 원가, 뭐 리스크 관리 대장, 리스크 보고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민감도 분석도 하고 의사결정 나무도 활용해서 관리 대장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량적 리스크 분석에 대한 ITO다 이거죠. 자, 여기는 이제 정량 리스크 분석의 프로세스인데 결국은 요 앞에 문서들 뭐 여러 가지 ITO에서 I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하겠지. 이제 이 분석 수행한 건 어디로 가? 결국은 이제 다음 단계 그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하는데 뭐 정량, 정성 이런 거 다 활용해서 이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국은 뭐 리스크가 프로젝트 일정 원가 이런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품질 관리나 통합 관리나 이해관계자 관리할 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은 뭐 수치적으로 딱딱딱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그 뭐 이거 분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이걸 가지고 두 개 가지고 리스크 대응 기획 수립에 문제가 없도록 여기에 이제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이 분석을 통해서 이 기획을 수립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량, 정석 두 가지 가지고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 부분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선행 프로젝트 완료율에 따라 본 프로젝트 완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리스크잖아. 그지? 선행 프로젝트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면 어떻게 돼? 그지? 그런데 이게 완료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두 번째 리스크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일자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완료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결국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는 거야. 그래 승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리스크 B고 리스크 C는 벤치마킹 테스트 결과가 기대치보다 안 나왔을 때 이하일 경우에 당연히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거야. 이제 이것도 리스크 C야. 그러면 각각 이런 확률, 예를 들어서 선행 프로젝트, 정부 사업 승인, 벤치마킹 속도 이것들이 결국 분석해 보면 이게 선행 프로젝트 완료율이 언제 될 것인지 예상치보다 얼마나 예상 일자, 그러니까 선행 프로젝트가 원래 완료 일자에 끝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 뭐 예를 들어 0.9%인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0.9라면 95, 95%인지 사업 승인이 날 확률이 뭐 한 80%인지 또는 벤치마킹 테스트 나올 확률이 97%인지 뭐 이런 거를 저 확률로 계산해 놓으면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스크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0.96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영향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의 이 세 개,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뭐 프로젝트 일정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뭐 통계적으로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확률 배수들 간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들이 이 세 가지 리스크들 있잖아. 이 리스크들을 식별했으면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 리스크 결합도를 분석한 영향력 분석, 이런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해서 리스크의 어떤 확률, 이런 걸 계산하고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정량적 분석의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뭐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이렇게 원가가 있다. 그러면 뭐 원가의 평균을 평균설을 해놓고 어떤 그 리스크 요인들에 의해서 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요인별로 어떤 어떤 위험도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데, 뭐 민감도 분석에 토네이도 다이아그램을 활용한 예를 보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분석하는 툴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뭐 리스크가 하나가 아니잖아.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리스크들은 이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확률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 리스크 요인을 더 잘 관리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거, 이거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항상 프로젝트는 뭐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분석을 할 때 이런 토네이도 다이아그램이 하나의 민감도 분석하는 툴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하는 방법, 이거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노드로,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재활용 컴포넌트를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이야. 일대 수주액은 6억이고 개발 원가는 5억이 들어.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야. 두 번째는 재활용 컴포넌트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자, 수주는 똑같이 6억이겠지. 개발 원가는 3억이 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변경 노드들이 있어. 자, 하나는 유사사업 경기 활성, 유사사업 경기 불황일 때, 이 경기가 활성화될 확률이 30%고 불황이 될 확률이 70%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 활성화되면 매출이익이 10억이 예상이 되고, 이럴 경우는 매출이익이 0.5억이 되는 거야. 그지? 이제 활성화되면 이게 이제 많이 팔려 나가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경기가 활성되면 매출 이익이 2억이 되는 거고, 여기 불황이 될 때 70%라서 매출 이익이 0.2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를 계산했냐면 EMV라는 걸 계산해. EMV는 뭐냐면 어떤 이익의 기대치야. 이익의 기대치를 한번 계산해 봐서 이익이 많이 남는 쪽으로 채택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로를 보면, 자, 수주액이 6억이라고 했지. 6억에서 개발 원가 5억을 빼면 그 차익이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여기 경기 활성화될 때
0.3이 활성화지. 이때 수익이 얼마야? 10억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불황일 때가 0.7이지. 그럴 때 매출이익이 얼마야? 0.5가 되지. 이거를 쭉 계산해 보면 4.35억이 나온다는 거야. 또 하나는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자, 이때도 수주액은 6억이지. 그 6억에서 개발원가 3억 빼면 이게 3억인 거고, 여기에 이제 변경 로드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경기 활성화가 30%고 이때 매출이 이익이 2억이지. 플러스 활성화되는 게 70%고 이때 매출이익이 0.2지.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3.74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확률이 있을 때 어떤 걸 채택해 이익이 많이 돼? 요걸 채택해야 되지. 요걸 채택해야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놓읍시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금전적 가치를 평가해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리스크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사항이라는 거 있지. 가정사항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대장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그 확률 영향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 영향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거를 뭐 리스크 관리 대장이나 또는 리스크 보고서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정성적 리스크고, 정성적 리스크는 이런 확률 영향 매트릭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확률 영향 매트릭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이제 제시가 되겠지. 예를 들어 하나는 이제 확률 뭐 probability P, 그다음에 위협, 이 확률에 따라 위험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T라고 하고, 그러면 요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서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0.9%다, 0.7%다, 0.5%다, 0.3%다, 0.3이다. 프로테지가 아니지 30%지. 이런 확률이 있을 때 위험 요인들이 또 이제 매트리스로 쭉 만들어져요. 이때 뭐 0.05, 0.09, 0.18 뭐 이렇게 하면 이 수치들이 다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그 영향도를 선택해내서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위협을 주는지를 분석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확률 영향 매트릭스고, 이런 표를 쓰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정성적 리스크 분석은 뭐 요 ITO 이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대응 실행이야. 그럼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한번 보죠. 자, 그 리스크 대응 실행을 하는 거는 어떤 합의된 리스크 대응 계획 요거를 실행한다. 아까 이제 정성 정량 가지고 리스크 대응 계획이 나와. 그러면 그 대응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리스크 대응 실행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ITO를 보면 뭐 두 가지에다가 영향력 행사와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요걸 활용해서 이제 그 실행을 하면 변경이 나오겠지. 그러면 변경 요청 사항과 이슈 기록부에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I고, 그 다음에 요 실행 계획을 이제 리스크 감사 쪽에 보고서로 주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여기서 나온 거는 통합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리스크 대응의 핵심 개념은 리스크 식별, 분석, 대응, 계획 수립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정작 합의된 리스크 대응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분석도 하고 다 했는데 리스크 관리 자체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노력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앞에서 했듯이 DFD에서 확인했듯이 이렇게 I, T, O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프로젝트 문서 업데이트는 이런 것들이네. 뭐 교훈 관리 대장, 이슈 관리 기록부, 리스크 관리 대장, 리스크 보고서, 배정표, 프로젝트 팀 배정표 이런 데에 그 실행을 하게 되면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 변경 사항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한 감시 부분이에요. 감시라니까 좀 이상한 건데 모니터야. 모니터링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리스크 감시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리스크 대응 계획 대응 계획을 수립했지. 그 실행을 감시하고 기존 리스크를 추적 관리하고 또 새로 생기는 리스크 식별을 분석하고 그 리스크 프로세싱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과성이란 말이 나오지만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개념이고 효율성에 대한 거는 목표 달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했는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효과는 목표가 달성 얼마나 됐느냐고, 효율은 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 효율이 뭐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럴 때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리스크의 정의는 리스크 관리 계획서와 리스크 대응 계획의 내용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리스크 관리 계획 준수 여부 평가. 자, 프로세스 감시 활동이고 리스크 대응 계획 이행 여부 평가. 이거는 리스크 관리 활동의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다. 여부, 이거는 모니터링이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거는 적절성 또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 이거 자체는 평가다 이거지. 이거는 모니터링이고 이거는 평가다. 자, 여기 뭐 ITO는 간단해요. 그지? 요거 리스크 관리 계획서 관리 대장하고 결국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고 모니터링 결과를 변경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DFD도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ITO가 또 따로 나와 있네. 여기는 예비 분석이라고 돼 있고 변경 요청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한번 읽어보면 프로젝트의 종합성과 또 리스크 대응 활동의 효과 이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담게 되는 거지. 이걸 참조해서 남아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예비 일정과 예비 원가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분석한 후에 그러면 변경사항이 나오겠지. 변경 요청을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이 리스크 감시, 모니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니터 이 전체 세부 DFT를 봐도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면 전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반복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에서의 감시 활동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애자일 적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리스크 대응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반복된 것과 해당되는 반다운 차트를 그려서 비교 분석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 해야 될 내용과 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에서 보면 도서 출판한다 그러면 디자이너 신규 투입으로 인한 일정의 어떤 만의 효과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번다운 차트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프로젝트 기간이라면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그 어떤 성과라고 해도 좋고, 뭐 그 어떤 타스크, 그지?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 이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할 양이 많잖아. 여기 기간이라고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완료 시점이다. 예상 완료 시점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타스크가 많지. 이만큼 있지. 그러면 가면서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니까 실제로 완료 시점이 뭐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지. 그러면 예상일보다 땡겨지겠네. 아니면 예상일보다 벗어나겠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되니까 이거를 번다운 뭐 이런 차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다운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번 다운 차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참고하세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크 감시에 뭐 감사를 하겠다 하는데, 감시 부분에 이제 리스크 감사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감사는 오디트니까 이 추적해 보는 거야.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리스크 대응 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거고, 또 리스크 대응 계획의 효과성, 계획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뭐 발생 가능성, 그러면 영향력을 줄이지 않거나 늘어날 경우에 대응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예고. 또 프로젝트 가정의 변경 여부 검토. 이 가정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프로젝트 상황에 임의로 설정한 다음, 이게 이제 리스크지. 설정한 다음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프로젝트 리스크가 된다. 설정하고 이게 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한 것이 리스크라는 거지.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거. 요게 이제 그 리스크 감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리스크 노출도 추이를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 프로세서의 수준 여부도 평가해 주는 거. 또 신규 리스크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해 주는 거. 이거는 신규 발생은 왜 신규냐? 여기서 이제 리스크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신규 리스크 발생 여부도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고, 그럼 왜 모니터 리스크 상태에서 이걸 하느냐라는 건데, 그 리스크는 뭐 팀원뿐 아니라 팀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같이 리스크를 식별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감시 활동에 있어서도 리스크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리스크 감사의 프로세스 보면 이 모니터링 활동은 여기에 돼 있잖아. 여기에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본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감시 단계에서 보면 리스크의 우선순위가 이게 1번이 BBB, 2번이 AA, 3번이 CC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런데 처음에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는 목록이 X, Y, G, A, B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5개. 근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나? 요 XX가 빠졌잖아. XX가 왜 빠져? XX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전가가 됐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요거 AA는 좀 완화가 된 거고 BBB는 관망하다가 수용해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리스크 우선순위를 관리를 이렇게 감시 단계에서 해주는 상황표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통제 관점에서 본 리스크 감시 프로세싱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리스크 감시에서 예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분석은 뭐냐면 그 예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이유는 예비 기간과 예비 원가를 파악하지 그리고 프로젝트 잔여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면 중간에 예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신규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 남은 기간에 남아있는 돈으로 이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필요하면 예산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지? 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리스크 관리 부분은 뭐 한 7가지 활동이 이 앞에서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지? 식별이야.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를 식별하는 게 있었고, 식별은 뭐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하고, 초기에 먼저 식별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식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 그지? 이게 식별을 먼저 하는 게 좋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두 번째는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정량적인 게 있지. 그 다음에 분석하는데 정성적인 거 있지, 그지? 정성적인 분석이 있어요. 요 전에 이제 계획 수립이 있었지. 1번 계획 수립. 리스크 항상 보면 계획 수립이 나왔지. 2번 식별, 3번 정량적 분석, 3번 정성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네, 4.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대응 계획을 수립해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대응 계획 수립했으니까 뭐야? 대응을 하지, 그지? 대응을 해. 그리고 이게 뭐야? 마지막으로 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하지? 감사를 하는 거야. 또 감사 또는 뭐 감시 뭐 이렇게 하는데 모니터야. 그래서 요거는 모니터는 요 활동 전체를 한번 보고 요게 이제 필요하면 변경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활동을 했고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지금 요거는 우리가 PM복에 나오는 리스크 관리고 요즘에 이제 뭐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걸 많이 해요. 차세대 프로젝트. 그래서 요 차세대 프로젝트 할 때 또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들이 이제 기업에서 나와 있는데 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